자, 여기 봄나무부터 보도록 할게. 요거 봄나무는 얘들아 이렇게 행이거든. 요 한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는 너네도 알긴 알 거야. 행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행으로 연결되면서 운율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시라 그래. 그래서 갈래상을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서정갈래라고 쓰세요. 서정갈래. 서정갈래가 바로 시야. 우리 문학 개념 배웠잖아. 서정갈래, 교술갈래, 뭐 서사갈래 이거 배웠잖아. 이번 시험 파트가 문학이거든. 이 봄나무 뒤에 있는 게 교술갈래, 수필이고 그 다음에 박시전이 서사갈래, 소설이야.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너네가 이 지문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라 의외로 요 갈래상의 특징들을 많이 틀려. 시험지에서. 그게 제일 첫 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장부터 틀리는 게 보통 갈래상의 특징 때문이야. 그래서 시는 시의 3요소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어. 시의 3요소가 뭐였지? 운율, 심상, 주제야.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운율, 심상, 주제 이 세 가지를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거야. 운율, 심상, 주제.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이 시에서 운율은 어떤 부분이지? 운율? 어디가 운율일까? 운율. 운율. 애들아 반복만 돼도 운율이야. 그럼 반복되는 부분 찾아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 반복되는 거 없어? 어디? 자, 봐봐. 뭐뭐 하는 곳이나 뭐뭐 하는 곳이나. 자, 지금 계속 시구의 반복이 느껴지지 않아?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운율 형성한다고 얘기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고 그러네. 자,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에 얻어맞았던 곳. 그러면 이것들은 다 부정적인 거겠죠. 자, 그러니까 눈보라는 상처를 주지. 그래서 눈보라도 세모, 빗방울도 세모야. 그럴 거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니까.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대.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었네. 자, 그러면 물에다가 체크하고 그리고 또 나무에다가도 체크를 할게. 자, 나무나 물은 자연물이지. 생명이 있다 볼까 없다 볼까?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명이 있다고 본다? 의인화와 화류법 둘 다 쓴 거야. 화류법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아닌 거를 무생물을 생명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를 화류라고 얘기해.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하고 살을 에이는 바람과 외로움. 자, 봐봐. 바람과 외로움도 세모치세요. 자, 항상 시어를 해석할 때 너네가 이제 계속 모르는 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어를 해석할 때 수식어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서술어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상황도 확인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거든. 고등과정 연습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왔어. 여기서도 보면 수식하는 거 봐봐. 살을 에는 이라고. 자, 그러면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는 것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부정적인 시어라고 봐야 돼. 그런데 걔를 어떻게 했어? 얘는 태도가 견뎠대. 나무의 태도야. 견뎠대. 긍정적인 태도겠죠.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봄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돼. 봄은 희망.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복 같기 때문이래.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견딜 수 있었던 거고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 헌데 자리에. 자, 그럼 헌데라는 뜻이 한번 볼까? 이거 단어 뜻이 헌데 자리마다. 자, 헌데 자리에다가 그냥 세모쳐. 뜻이 따로 적힌 줄 알았는데 없었으면 그냥 헌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상처받았고 이렇게 얻어맞은 이런 곳들이 아플 때마다
뭐를 피웠대? 이파리를 피웠대. 자, 그러면 이 상처가 아플 때마다 이파리 뭐야? 희망이나 무언가 이상적인 거를 피워낸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시 자체는 간단했고 시 자체의 갈래, 자유시, 서정갈래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지적이라는 건 우리가 의지를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의지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바로 의지야. 내가 견뎌내는 거야. 이게 바로 의지야. 그게 태도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시련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수 있어 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주제도 나타났죠. 자, 의인화했다고 아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몸이 아픈 나무의 상황 제시했고 이유도 제시를 했었어. 얘네가 바람과 외로움을 준다고 했었죠. 그때마다 나무는 이파리를 피워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 이제 전달하고 싶고 너네한테 가르치고 싶은 부분은 자, 앉으세요. 왜 멍 때려? 앉아. 늦었으면 빨리빨리 앉아야지.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에 대한 아름다움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용은 어떤 거?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숭고함, 대단함을 느끼는 거야. 자, 그리고 표현에서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시련을 참아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오히려 우리는 감동과 그리고 나무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생생함을 나타낼 수 있어. 그 생생함을 한다는 거는 보여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생생함에다가 감각적, 비유적이라고 쓰세요. 이 비유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의인화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려냈다라는 단어도 객관식 선지에는 묘사했다라는 단어로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도 보기 지문으로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자. 눈 다음 날에 산에 가면 중동이 부러졌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가지들로 눈이 아프대. 자,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자, 우리가 눈에다가 세모. 눈 때문에 벌어진 결과는 부러지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간 거야. 이게 눈으로 온 결과물들인 거야. 그래서 눈은 부정적인 시어라고 나타낸 거야. 자, 근데 그 마음에 나는 아프다라고 나타냈죠. 정서가 여기서 나와. 그러나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나 뒷부분이라고 했었죠.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세모 혹독하니 수식하는 어휘인데 안 좋은 거잖아.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대.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자, 거기 체크해 나무들은 견딘다. 자, 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견디는 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그러니까 봄이 오는 거겠죠. 봄이 오면 이때는 눈이니까 겨울인 거고. 봄이 오면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새잎이 낼 것이다. 이거는 뭐야? 내 경험이겠죠. 이거는 자 심미적 체험, 그러니까 경험을 한 거야. 체험은 경험인 건 알지. 근데 심미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을 한 거야. 어떤 아름다움? 나무가 이렇게 시련, 고통을 겪어도 거기서 포기 안 하지. 어떻게 해? 견뎌내고 인내해내고 결국에는 뭐 하는 거? 이파리까지 피어내는, 그러니까 새잎을 피어내는 장면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 거야. 거기에 얘가 감동을 느낀 거야. 이게 심미적 체험이야. 내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의 감동을 느꼈어. 그게 심미적 체험이야. 그거를 보고 시를 쓴 거야. 그러면 이게 시의 동기가 되겠죠. 이게 시를 쓴 동기, 시를 쓴 이유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 거야? 이 화자는 결국에는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페이지 21페이지. 실수까지 바로 가도록 할게. 얘들아, 나이덕은 이번에 너네 이제 교과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의계정 교과서를 쓰게 될 거야. 이의계정이 2025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교과서거든. 이 고등과정에 나희덕의 작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갔고, 옛날에는 한 고2쯤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고1부터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얘는 학교에서 이미 진행을 했을 테니까 수필인 건 알 거야. 여기서도 뭐라 적혀 있어? 수필이라고. 자, 그러면 수필은 우리가 무슨 갈래라고 하더라? 교술갈래. 자, 그러면 수필의 특징은 어떤 거냐? 내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쓰는 내용상의 2단 구성이야, 이거는. 내용상의 2단 구성. 경험을 가지고 깨달음을 쓴다. 그래서 얘들아,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를 우리가 교술적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문학 시간에 계속 배웠던 내용 여기다가 그대로 녹여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일화를 얘기를 할 거래. 아, 일화를 제시하면서 라는 선지도 쓸 수 있겠구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실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구나. 그거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번 같이 내용을 바로 볼게. 자, 옛날 곽희연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 다른 일화를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일화를 먼저 제시해주는 거야.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아내의 답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줬네. 자,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어를 받으니, 그러니까 사창이라고 하면 여인의 창이라고 보시면 돼. 당신의 글어를 받으니, 당신의 편지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입니다. 자, 실은 이거는 남편의 실수야. 근데 그거를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은 뜻임이라고 이 남편의 실수를 아내가 오해한 거야. 아내의 해석인 거야. 아내는 이런 뜻인 줄 알고 해석해버린 거야. 내가 너무 그리워서 글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구나. 그만큼 내가 보고 싶다라는 말이겠구나 라고 해석한 거야. 그래서 어리둥절했지. 왜? 자기는 그렇게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제야 주의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 원래 보내려던 거야, 이게 원래 보내려던.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냈다. 아, 이게 곽희연의 실수구나. 백지로 된 편지를 받은 아내는 처음에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자, 여기 밑줄 쳐. 꿈보다 해몽이 좋다에다 밑줄.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이나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다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신체 표현을 쓰는 거를 관용적 표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관용 표현 인용. 자,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언짢은 일도 그럴듯하게 생각해서 좋게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신에게 대한 그리움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아내가 그냥 의미를 부여한 거야.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극한 기쁨을 안겨준 거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 기능을 한 거죠. 남편의 실수로 긍정적 기능을 해준 거야. 이렇게 실수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확인한 게, 실수는 때로 삶을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를 해줬어. 일화를 하나 먼저 소개해주면서 나 역시, 그럼 무슨 말이야? 나 역시 실수를 어느 정도 좀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언젠가 비구니들 여자 스님인 거야.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일화를 이제 제시할 거야. 수필의 특징이죠. 실제적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거.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하게 눈이 띄지 않았대. 원래 여행을 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져오지 않았대.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여쭈었대.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대. 자, 왜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을까? 왜? 스님의 머리가 빛을 내며. 그러니까 스님은 머리카락이 있어 없어?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잖아. 머리카락이 없는데 빚이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빚이 필요하지 않겠지. 빚이 없겠지. 그런 분한테 빚 좀 빌리자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란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 엉뚱한 실수를 한 거야. 자, 본의 아니게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웃으시면서 저쪽 구성에 가방이 하나 있을 때 그 속에 빚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대. 자, 방 한 구석에 놓은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니 가방 위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오랜 시간 건들지 않은 거겠죠? 아주 옛날 물건이겠죠? 적어도 5, 6년을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가방은 자, 여기 밑줄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온 새소개짐이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추측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 스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갖고 있던, 절에 들어오기 이전에 갖고 있던 짐들이었겠죠?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가 빗이 한 개 들어있었대.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대.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 이거는 자신의 실수를 말하는 거겠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이것도 뭐야? 속담, 관용 표현을 인용한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 관용 표현들,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풍유법이라고도 얘기해. 알고 있으세요? 그냥 단어를 풍유법, 이런 걸 풍유법이라고 하는구나. 관용 표현을 인용하고 이런 거를 풍유법이라고 한다. 자, 빗이라니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대. 자,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카락이 있던 까마득한 시절. 그러니까 과거의 시절을 떠올리는 거겠죠. 더듬고 있던 그 눈빛. 과거를 회상했을 거 아니야. 20년, 30년 마치 물길로 거슬러 올라가는 처럼. 자, 이거는 지규법을 사용했죠. 지규법. 지규는 그래서 비유라고 얘기했어. 오랜 시간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 했대.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이거는 작가의 생각이야. 그냥 글쓴이의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나의 실수 한마디가 선사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구나. 그러니까 세속의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면 그걸로 작은 보시는 했다라고 위로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고 오히려 자그마한 미소를 띠게 해주었잖아.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들.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거는 얘들아 앞에 있던 에피소드 2개, 일화 2가지. 일화 2개와 같은 이런 실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봐줄 만한 구석이 있대.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공경에 빠뜨리거나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줄 때가 있대. 자,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모자란 구석, 나의 모자란 구석이라고 하면 자잘자잘한 실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고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대. 이게 긍정적인 결과인 거야. 또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대. 이게 긍정적인 결과야.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데, 글쓴이의 성격이 평소에도 실수를 좀 하는 편인데 특히나 집중하는 일에 강하게 몰입하는 편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들이 어처구니가 없을 거래. 그러니까 너무 집중을 할 땐 실수를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대. 자,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어떤 경우냐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이래. 자, 어처구니란 뜻이다라고 어처구니에 대한 단어의 정의, 단어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굳어져서 쓰이게 되었다라는 이게 어원인 거야. 원래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인데 그게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게 됐어. 그러니까 크다는 뜻은 약화되고 어떻게 됐다?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 이게 현재 쓰이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어 뜻을 설명해주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상력 있고 이런 사람과 어처구니 없음에 대한 뜻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어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의 어원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단어의 뜻을 통해서. 그래서 어이없다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났다. 그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결국 실수는 삶의 저식의 여백이다. A는 B다. 은유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여백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유라고 보면 돼.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의문의 형식인데 진짜 물음은 아니네. 이걸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ип쓸려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실수의 이 서리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는 실수의 긍정적 기능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이다 라고 평가까지 높게 평가하는 거야. 실수에 대한 힘에 대한 평가.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고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고 남의 실수를 웃으며주면서 나오는 회열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워진대. 이게 화자가 글쓴이가 생각하는 현대사회야. 말하는 현대사회. 문제점이죠. 왜? 실수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현대사회가 점점 이 각박해져가는 이 사회가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각박한 세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야박한 세태. 세태야 그게. 알겠죠? 세상에 대한 태도, 세상에 대한 모습. 각박한 세태. 여기까지 됐나요?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대. 자, 그러니까 나 역시라고 반성하는 거야.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야.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어떤 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한해져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세계는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다. 어처구니를 어떻게 의인화했죠. 자,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야? 여유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백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놓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어떤 거? 박희연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편지에 대한 그리움, 산사의 노스님을 하여 그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던 우리 앞에서 말한 일화를 다시 한번 제시를 주는 거야. 앞에서 말했던 이 일화들에 나오는 실수는 다 긍정적인 실수들이었던 거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갈래 특징을 다시 보면 수필은 무슨 갈래라고 다시 복습하면 교술갈래라고.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깨달음, 교훈이 되겠죠. 내 경험을 스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삶과 정신에 여유를 주는 실수의 가치고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죠.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뭐였지? 실수였어, 얘들아. 이 실수를 새로운 시각의 삶의 여유로 봤어. 그걸 여백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야. 두 가지 일화도 제시했었어. 하나는 이제 뭐 곽씨 일화,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노스님한테 했던 일화. 그래서 그 일화를 제시하면 이제 다른 에피소드를 끌고서 얘기하면 훨씬 더 재미가 있겠죠. 비유, 묘사, 속담, 관용 표현 다 다양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도 굉장히 풍부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껴. 그게 신미성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신미적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한눈에 보는 거. 그래서 뭐 기쁨을 느꼈고 그 1화 1을 영상으로 보여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거 보자. 글쓴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 원래 여행할 때 찬찬히 챙겨나가고 다니는 성격이 그런 성격 자체가 아니래. 자, 좀 어때? 덜렁거리는 편이죠.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은 백지 상태고. 자,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 못 챙기게 된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성격들 정리? 아까 읽을 때 해줬던 거 다시 복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여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어떤 거? 여유를 준다. 그리고 한 번 더 뒤에서 얘기했잖아. 성장하게도 해준다. 나머지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